골프에서 반칙을 당하지 않으려면 피벗을 해야 합니다. 피벗이란 한 발을 축으로 삼아 방향을 바꾸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 용어가 요즘 금융가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8월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피벗을 할 거란 기대감에서입니다. 오늘 나온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 펀드 매니저 출신 경제 유튜버 정광우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필 발표 시간이 3시 반이어서 새벽, 밤 새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준 홈페이지 보통 들어가가지고서요. 그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 실시간으로. 예. 근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끊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텔레비전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네. 일단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0.75%포인트 인상을 해서 이제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4%가 됐습니다. 우리와는 1%포인트 정도 이제 격차가 생긴 거고요. 사실 문제는 이게 아니었죠. 파월이 여기서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투자하는 분들 좀 좋아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까? 네, 사실 병 주고 약 주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약을 먼저 줬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FOMC를 하게 되면 성명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표현은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 늦춰나가는, 감속해 나가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속도 조절 얘기가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듯이 시장이 이때에는 플러스 1%로 반등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확 반등했는데 갑자기 뚝 꺾이는 거. 저기서 뭔가 파월이 입을 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FOMC 이제 성명서 나오고 30분 이후부터는 Q&A를 이제 기자분들하고 하게 되는데 모두 발언해서 이제 향후에 최종 금리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터미널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조금 더 높여 잡아야 될 것 같다. 이것은 좀 매파적인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역시 영어도 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기상조. 이거 아예 말도 꺼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뒷부분에는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거든요.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강력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증시가 보셨듯이 반등을 전혀 못하고 계속해가지고 마감할 때까지 하락.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그 성명서와 이 파월의 기자회견이 굉장히 결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좌회전 깜빡이 켜놓고 우회전한 그런 느낌인데 이거 어떻게 주식시장에는 그럼 이거를 호재로 읽어야 됩니까? 악재로 읽어야 됩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 이번에 결정 관련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스피드도 중요하고 높이도 중요한데 높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매파적으로 읽힐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성명서 내용이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일 거거든요. 여기에서 감속을 이야기했다라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에 있어가지고서는 일단은 연준이 드디어 0.75%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의 긴축, 이것이 피보팅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근데 아직까지 물가라든지 고용이 너무 뜨겁잖아요. 이게 유의미하게 꺾이는 신호가 나오지 않는 한 글쎄요, 그 속도 조절이 가능할까 싶은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금리 정책이라는 것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치는 것이 잘못하게 되면은 경제를 과도하게 긴축시켜버릴 위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볼 때에도 그 선행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선행 지표를 보고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관련된 선행 지표들이 지금 빠르게 내려오는 것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선행 지표랑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중고차 가격도 있을 거고 운송비도 있을 거고. 예,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중고차 가격에 대해 가지고서 많이 보시는데 이것은 정말로 빠르게 내려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그 공급망 교란 관련해 가지고서 항공이라든지 해상 운임도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다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ISM 제조 PMI에 있는 물가 지수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결정하는 주요 3대 지표 같은 것들이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다음 주 발표되거든요. 거기서 뭔가 좀 유의미한 꺾이는 신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발 그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의 변곡점이 나온다면 자, 투자자들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한이 맺혀서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세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반대로 아니야, 아직도 여전히 불안해. 아직은 현금을 확보해야 돼.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글쎄요, 이 시장을 어느 정도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오히려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지
바꿀 때다. 주식의 비중을 높여 나갈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금리를 이만큼이나 예금 금리를 주는데 이럴 때 주식을 하라니인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1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서 그때는 1% 금리였습니다. 예금 이자가요. 예. 그때 주식을 했다면은 손해가 많이 났겠죠. 상대적입니다. 손실이 그때는 오히려 현금을 가졌다면 회피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네. 지금은 예금 금리가 많이 주는 것 같지만은 주식이란 자산 자체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네. 이럴 때 상승하는 그 폭은 지금 예금으로 주는 것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뭐 이런 고민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성장주냐, 가치주냐, 덜 빠진 걸 살 것이냐, 더 빠진 걸 살 것이냐. 반등한다고 하면 그 고민 제일 먼저 하실 텐데요. 위대한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로 한번 대신해볼까 네. 합니다. 그분은 섞어서 사라라고 섞어서 사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섞어서 사라. 이거 좀 막연한 것 같고 좀 구체적으로 뭐 중소형주, 대형주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강론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 증시를 보았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대형주 쪽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수급 환경이 네. 상당히 개선되어 가는 게 보이는데 바로 외국인의 순매수세입니다. 예. 최근에 중국 쪽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중국의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나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글로벌 20위 안에 드는 큰 연금 펀드 중에 하나인 네. 텍사스의 교직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한국의 비중을 높이고 중국의 비중을 낮추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금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네, 수급 쪽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건데 사실 기업들은 또 이게 실적을 봐야 되잖아요. 사실 대형주 중에 대표적인 그 SK 하이닉스만 봐도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기록적인 재고 증가. 이 재고 다시 다 털고 수요 회복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이 주식이 옆으로 가는 기는 장세가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경기 민감주들이 최악으로 안 좋은 시기를 지날 때 재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럴 때 매수를 하고 실적이 너무나 좋다라고 할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이 같습니다. 바닥의 신호가 보이면 아마 이 손실을 좀 단숨에 회복하려는 마음에 투자자들이 자칫 또 실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제일 걱정되는 것이 B2입니다. 레버리지를 내 가지고서 투자를 하시게 됐을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하지 마라.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여겨질 때 네. 그 순간이 증시 모든 국면을 통틀어서 변동성이 가장 큽니다. 근데 비투를 했을 경우에는 변동성이 클 때 잘못하면 반대 매매도 당하게 되고 예. 그랬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오게 될 상승장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펀드 매니저를 10년 넘게 하신 분이고 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던 분이신데 정말 하시면서 레버리지 한 번도 안 쓰셨어요? 학창 시절에는 했었는데 그 다음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네. 그 외에 혹시 또 좀 주의해야 될 점 하나 정도 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정보 매매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소문에 사지 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익률이 많이 지금 안 좋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정보에 혹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 능숙한 투자자들조차도 정보를 내가 1차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네. 그 정보는 결국엔 나중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은 네. 그런 정보를 잘 주는 아주 또 훌륭한 그런 분들이 또 한 번씩 주변에 계시잖아요. 주식이 예, 잘한다고 하는. 네.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상황이 조금만 틀어지게 되면 연락이 안 됩니다. 겪어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도저히 제가 그 포트로 위험 네. 관리를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근 1년 동안 1년 사이에 들어오신 분, 주식 투자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다 지금 손실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레버리지 쓰지 마라. 그리고 정보 매매하지 마라. 두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전문 유튜버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